내가 모은 고물은 고쳐서 팔 수 있어. 고물은 아직 쓸모가 있다는 남편의 자존심 파편이다. 아내가 정신과 진료받자고 하여 완강히 거절했다. 여보, 당신 마음의 병은 분명히 완치할 수 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무거운, 하지만 우리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아픈 이야기를 꺼내놓으려 합니다. 본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 사연 시작합니다. 인생사 참 모를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건 평생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살았던 내 자리가 어느 날 아침 신기루처럼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시립도서관 어둑한 서고에서 책 냄새 맡으며 살았고요. 제 남편 철수 영감은 중소기업 건설 현장 한복판에서 평생을 기름 냄새와 쇠, 부스러기 속에 묻혀 지냈습니다. 남편은 늘 철수 과장님, 반장님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 투박한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는 남편의 훈장이었고 가슴팍 주머니에 꽂힌 빨간 볼펜 한 자루는 그 사람의 권위였습니다. 새까맣게 때 묻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누비던 그 모습이 남편 인생의 전부였지요. 그런데 그 직함 석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던 날 우리 부부가 함께 쌓아올린 삶도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단순히 은퇴한 노부부의 푸념이 아닙니다. 상실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온 힘을 다해 질러댔던 비명소리이고요. 그걸 모른 척 외면하다가 뒤늦게 깨달은 한 여자의 참회록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요, 여러분도 은퇴 후 덩그러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비명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가슴으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는 날이었지요. 남편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커먼 기름때 묻은 장갑을 끼고 손으로 직원들 어깨를 툭툭 치며 호통치고 지휘하고 결제 도장을 쾅쾅 내리찍고 퇴근길엔 직원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걸치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인사를 받으며 어깨를 활짝 펴고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꽃다발 하나 달랑 안고 대낮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집에 들어온 남편은 뭔가 적응이 안 된 듯 현관 입구에서 한참을 그냥 멍하니 서 있더군요.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나왔소 하고 쩌렁쩌렁 울리던 그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신발끈을 풀면서도 자꾸만 손끝이 떨려서 한참을 매만지다 결국 구두를 질질 끌며 벗더군요. 벗어놓은 구두를 한참 동안 멍하니 내려다보는 남편의 등이 참 구부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부엌 식탁에 앉아 소주 한 병을 홀로 비웠습니다. 잔을 기울일 때마다 목구멍이 꿀꺽꿀꺽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게 남편이 세상을 향해 낼 수 있는 마지막 침묵의 저항이었을까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죠. 그런데 진짜 사건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겁니다. 평생 새벽 5시면 눈을 뜨고 작업 현장으로 향하던 사람이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작업복 대신 낡은 등산복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제 운동 좀 하려나 보다 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집 안으로 이상한 것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만 고치면 새것 같지 공장 다닐 때 이런 거 수백 개도 더 만졌어.
남편이 가져와 내려놓은 건 누군가 쓰레기장에 버린 녹슨 철제 선반이었습니다. 녹물이 줄줄 흐르고 모서리는 뒤틀려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은 화면이 거미줄처럼 깨진 전자레인지, 그 다음 날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세탁기 부품들이 거실을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현장 책임자 같았어요. 이것이 다 돈이요. 당신은 현장을 몰라서. 그래, 하지만 제 눈에는요, 그건 돈이 아니라 쓰레기였습니다. 집안은 점점 고물 창고가 되어갔고요. 저는 그 고물 사이를 까치발로 걸어다니며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녹슨 선반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낡은 수건으로 문지르고 기름 칠하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더군요. 이거 고치면 돼. 고치면 팔 수 있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녹슨 철판이, 깨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사실은 남편의 무너진 자존심 조각들이었다는 것을요. 본인이 아직 쓸모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버려진 저 고물들처럼 자신도 다시 고쳐져서 쓰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던 남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고집스러운 자존심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짐작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면 어떤 삶을 꿈꾸셨습니까? 저는 참 소박했습니다. 30년 넘게 도서관에 묵은 책 냄새 속에서 살았으니 은퇴 후엔 그저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햇살이 쨍하게 잘 드는 거실, 때 묻지 않은 새하얀 벽지. 그 벽 앞에 작은 책상 하나 두고요. 제가 좋아하는 물감을 쭉 늘어놓고 그림을 그리며 사는 게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악착같이 일한 대가로 받고 싶은 선물이었지요. 하지만 제 꿈은 남편이 주워온 고물들의 속절없이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거실은 어느덧 남편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인 녹슨 부품들, 퀴퀴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제가 그토록 꿈꾸던 하얀 벽지는 남편이 세워둔 시커먼 철제 선반에 가려 이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감옥 같았어요. 아니, 감옥보다 더 답답한 무덤 같았습니다. 참다 못한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에요. 저는 통행에 방해가 되던 고장 난 낡은 전자레인지 하나를 몰래 들고 나갔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이거 하나 없어진다고 알겠나? 몰라, 아마 모를 끼다. 그런데 그날 새벽 남편이 씩씩거리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버린 그 전자레인지가 들려 있었죠. 쓰레기장을 뒤져서 찾아온 겁니다. 새벽 공기에 차가운 이슬이 얼굴에 맺혀 있었어요. 네가 버렸지? 네가 뭔디 내 물건을 함부로 건드려. 남편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비열하고 독한 눈빛이었습니다. 입술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남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중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쏘아보더군요. 남편은 그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쿵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고치면 돈 되는 거요. 당신은 현장도 모르고 인생도 몰라. 배운 년이라 카이. 나를 무시하는 기냐? 가슴에 칼이 푹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칼보다 더 아팠어요. 저는 그저 통행을 방해해서 하나 버렸을 뿐인데요. 남편은 그걸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아내를 반말로 인생도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더군요.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 얼굴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인생사 살다 보면 모를 일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진심을 오해하고 날카로운 말로 내 가슴에 못을 박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못합니다. 남편에게 그 고물은 살아야 할 이유였고요. 저에게는 지워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결국 평온해야 할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우리 집 고물은 결국 현관문을 넘어버렸습니다. 거실을 다 채우고도 남은 물건들이 복도로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녹슨 철제 선반, 낡은 파이프, 먼지가 소복하게 쌓인 나무 판자 아파트 복도는 어느새 남편의 개인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몰래 일어나 복도로 나가 고물을 조금씩 치웠지만 남편은 그걸 다시 갖다 놓았어요. 제가 치우면 갖다 놓고 치우면 또 갖다 놓고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사정을 해도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다 재산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 소리만 입에 달고 살았지요. 손등에 핏줄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정도로 흥분하더군요.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리소장이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을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계십니까? 관리소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다 치우셔야 합니다. 소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우리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소방법 위반이다. 주민들이 냄새와 통행, 불편으로 민원을 넣었다. 계속 이러면 강제 조치하겠다. 그 말들이 송곳처럼 제 가슴을 푹푹 찔렀습니다. 30년 넘게 도란도란 인사하며 살던 이웃들이 이제는 우리 집을 민원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의 말은 더 아팠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영감님 좀 어떻게 해봐요.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남들 생각도 좀 하셔야지. 걱정하는 척하지만요. 그 눈빛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나이 들어서 민폐 노인이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니 남편은 문 뒤에서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집 앞에 내 물건 좀 놔두는 기 무슨 죄라고 난리여. 세상 참 주먹을 불끈 쥐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그저 골칫거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상담도 제도도 따뜻하게 손 내밀어줄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문제 있는 노인으로 낙인 찍혔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더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만 챙겨서요. 남편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대전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내려갔어요.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30년 넘게 악착같이 일군 가정이 고물 몇 덩어리에 이렇게 쉽게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아 떠난 그 시간에 남편에겐 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비극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도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대전에 구한 원룸은 작았지만 참 깨끗했습니다. 창가엔 제가 그토록 원했던 하얀 벽지가 있었고요. 오후면 따스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짐이라곤 가방 하나가 전부인 삶. 그 가벼움이 처음엔 낯설었지만요. 이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고 돌아와 라면 하나 후루룩 끓여 먹고 오후 내내 노란 꽃 그림을 그렸어요. 30년 넘게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짊어졌던 아내의 무게, 엄마의 책임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하지만요. 제가 그렇게 천국 같은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남편은 지옥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요. 남편은 퇴직금과 평생 모은 연금 일부를 지인이 소개한 투자에 몽땅 넣었습니다. 은퇴 후에 이 정도는 굴려야 품위 있게 산다는 그럴싸한 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 사람 말이 참 교묘했대요. 과장님 같은 분은 이 정도 투자는 껌 씹기예요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하더군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기름때 묻히며 땀 흘려 번 돈이 한순간에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평생을 철수 과장으로 존경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은퇴하자마자 사기를 당한 어리숙한 노인네로 전락한 겁니다.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남편은 그 상실감을 메우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고물을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돈을 잃었으니 고물이라도 고쳐서 팔아야 한다는 강박, 아직 자신이 쓸모있다는 걸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겠지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죠. 우리 사회는 이런 은퇴자들에게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돈을 잃고 자존심마저 바닥난 노인을 위한 안전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 같은 무자격 단순 노동지에게는 상담도 재취업 교육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호해줄 따뜻한 시선도 하나 없었어요. 남편은 그저 실패한 은퇴자로 방치된 채 쓰레기 더미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대전의 햇살 아래서 행복해하며 남편이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며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행복이 너무 소중해서요. 그런데 그 달콤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제 휴대폰의 한 통에 전화가 울려 퍼지면서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대전의 작은 원룸. 그곳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져본 나만의 섬이었습니다. 하얀 벽지에 직접 그린 노란 꽃 그림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고요. 정오에는 붓을 들어 캔버스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치워야 할 고물도 없었어요. 혼자 웃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노을을 보며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요. 평생 타인을 위해 살다가 비로소 나를 찾았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아, 이대로만 살면 좋겠다.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저는 그렇게 저만의 행복에 푹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눈부신 행복 위로 짙은 그림자가 들이오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윙윙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평소답지 않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아버지 사기당했어. 그동안 모은 돈 다 날렸대.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아들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집도 넘어갈 판이야. 그리고 아버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엄마,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아버지 상태가 위급해.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벽에 걸린 그 예쁜 노란 꽃. 그림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제가 누린 이 달콤한 자유의 대가가 남편의 무너진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외면했던 남편의 비명소리가 이제야 제 등에 칼을 꽂은 걸까요? 저는 그 길로 짐을 허겁지겁 챙겨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남편의 고물들처럼 보였어요. 녹슨 철판, 고장난 시계. 대전에서의 그 짧았던 평화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죄스러워졌습니다.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몇 번이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손잡이가 차갑더라고요. 문을 여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하지만 문 너머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저지른 죄가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수천 번을 기도했습니다. 손을 꼭 모으고 중얼중얼 빌었어요. 제발 큰일만 아니기를, 그저 한바탕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제 기도는 깨진 유리창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호령하던 철수 과장의 위풍당당함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름조차 잊힌 초라한 노인 하나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슉슉 소리를 내며 산소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칠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그 손이 왜 그렇게 차갑고 가볍던지요. 손등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고 핏줄만 검푸르게 보였어요. 남편은 며칠 뒤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면서 천천히 눈을 뜨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나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그 짧은 한마디에 제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어깨를 들썩이며 아이처럼 울었어요. 입술을 깨물면서 참으려고 하는데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주워온 그 산더미 같은 고물들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리고 평생 바친 직장에서 명함을 뺏긴 남자가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자존심의 파편들이었어요. 세상이 당신은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남편은 고물을 닦으며 나도 아직 고쳐 쓰일 때가 있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비명을 저는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인생사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평생 일만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이 일이 사라진 순간 세상에서 지워져야 한다니요. 사기당한 늙은이라는 비웃음 속에서 남편이 느꼈을 그 고독을 저는 하얀 벽지가 보고 싶다는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제 행복만 생각했던 겁니다. 집은 이미 넘어갈 단계였고요. 남편은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었습니다. 자유를 꿈꾸며 떠났던 저에게 남겨진 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빚과 무너진 남편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대전으로 돌아가 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초라한 남편을 다시 짊어질 것인가. 병실 창밖으로 비가 주르륵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 투자 사기까지 당하고 몸도 망가진 영감택이 이제 그만 내 인생 살아라. 맞는 말이었지요. 대전에서의 그 평화로운 삶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얀 벽지, 노란 꽃 그림, 따스한 햇살 하지만 병실에서 제 옷소매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던 남편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소매가 스르륵 빠져나가는데도 남편은 계속 붙잡으려고 했어요. 평생을 가장이라는 무게를 지고 일만 하던 사람인디 그 끝이 쓰레기, 더미와 병실 침대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놈의 정이 살을 맞대고 살았던 세월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무너진 우리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가득 채웠던 고물들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목숨처럼 아끼던 녹슨 부품들, 깨진 가전제품들을 트럭에 실어 보냈어요. 한 트럭, 두 트럭. 짐이 빠져나갈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도 같이 깎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존심의 자네들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하는 걸 보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옷깃이 다 젖었어요. 그 다음은 빚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염치불고하고 친척들을 찾아다녔고 은행 문턱이 닳도록 돌아다녔습니다. 평생 도서관에서 책만 보던 제가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리고 사정을 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손등에 절을 하느라 멍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에도 기운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발걸음이 느리더라고요. 그 당당하던 호통. 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제 눈치만 보는 어린애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고물을 다 치우고 나니 관리소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말투가 아주 부드럽더군요. 얼굴에 웃음기끼지 띄고 있었어요.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복도도 깨끗하고 민원도 없습니다. 진작 이러셨으면 좋았을 낀디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요. 사회는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친절해지지만요. 그 문제를 겪으며 만신창이가 된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정든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 제가 그토록 원했던 하얀 벽지를 바르고 제 그림 몇 점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 하늘만 바라봤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깊은 상실감 속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예전처럼 호통치는 과장님은 아니더라도요. 최소한 자기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다시 웃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정신건강의학과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내가 미쳤냐? 내가 왜 여길 가냐? 하며 병원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뒤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친 게 아니지. 당신 마음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잠깐 탈이 난 기라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여기 오는 기여응. 그렇게 달래서 겨우 진료실 의자에 앉혔습니다. 손을 내내 잡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께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처럼 은퇴 후 상실감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대기업 임원부터 평범한 이웃들까지 많은 분이 마음의 감기를 앓고 계시죠.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치료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과장님, 용기 내셔서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나으신 겁니다. 실제로 대기실을 둘러보니 우리 남편 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남편은 의사 선생님. 앞에서 평생 꺼내지 못했던 철수 과장의 무게와 투자, 사기의 비참함을 다 쏟아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상담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눈빛이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나만 그런 기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남편을 살린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단단해졌습니다. 아침이면 같이 공원을 천천히 걷고요. 돌아오면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남편은 옆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남편은 쓸모없는 고물을 집안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대신 매주 하루 남편의 기술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작은 공구함을 들고 나서는 남편의 어깨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댁의 고장 난 보일러를 고치고 삐걱거리는 문짝을 손봐주는 일. 남편이 30년 넘게 공장에서 익힌 그 귀한 기술이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빛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따뜻하게 잘 지내요. 어르신들의 그 한마디에 남편은 다시 어깨를 쫙 펴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생겨요. 집안에 쌓아뒀던 녹슨 고물이 아니라요. 남을 돕는 그 손길에서 진짜 자존심을 되찾은 겁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의 땀 젖은 얼굴은 예전 현장 책임자 시절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집에 와서 씻고 나면 식탁에 앉아 말합니다. 오늘은 할머니 댁 수도꼭지 고쳤지. 물 줄줄 새는 뒤를 말이여. 그 말투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야 저는 깨닫습니다. 남편이 모아왔던 그 산더미 같은 고물들은 사실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너진 가장이 세상을 향해 내뱉던 나 아직 쓸모 있어 라는 처절한 비명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비명을 너무 늦게 들었지만요. 늦게라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정신적인 아픔은 숨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고 치료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기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참 묘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 누구보다 멀어졌다가도요. 결국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다시 만나는 존재니까요. 그 인연의 끈이 참 질기더라고요. 지금 우리 집은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더 이상 화려한 직함이나 큰 재산은 없지만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봉사 후 나누는 국밥 한 그릇의 보람이 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고물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습니다. 텅 빈 공간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 못할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건 고집이 아니라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그 손을 먼저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귀하고 쓰임새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립니다. 인생사 참 모를 일이지요. 하지만 비우고 나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 여러분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플 땐 숨기지 말고 가까운 곳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이 가진 귀한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본 영상에 공감하고 위로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